안녕하세요. 도스토옙스키 악령 이제 5번째 시간. 2부의 2장 밤 속편을부터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편 이제 밤에서 그 전편에서 스타브로긴이 뾰트르 스테바노비치와 굉장히 아주 그냥 교활하고 악마 같은 대사를 이루면서 네가 나를 협박해도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네가 나를 뭐 알아도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스타브로인인데 네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도 뾰트르 스테파노비치는 굉장히 비굴할 정도로 스타브로긴을 영웅화 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스타브로긴이 키릴로프와 샤토프도 방문을 하죠.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이제 키릴로프에게는 결투의 이페인이 돼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샤토프는 자기 자신을 때렸다라고 하는 것, 스타브로긴을 때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겁을 먹고 있고, 하지만은 뾰뜨르나 키릴로프나 샤토프나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스타브로긴을 굉장히 신 같은 존재로 숭상하고 있다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타브로긴의 주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거의 뭐 월등하게 이렇게 폭발시키는 그런 철학적인 관념, 니체의 힘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관념이 그 외부적인 타자라든지 외부적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자율성을 통해서 완전히 구축이 된다라는 그 사상을 세 사람한테 퍼뜨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모순이 생기는 게, 주체의 자발적인 능력을 그 무엇으로도 의지하지 않고 폭발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스타브로긴의 방식을 따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스타브로긴을 따라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방식을 주체가 폭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사태였죠. 어쨌든 간에 스타브로긴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밤 속편에 이어서 계속되는데 유영수 빼찌까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소설적인 인위적인 측면이에요. 갑자기 돌아다니니까 유영수를 만나게 된다.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어, 아이러니컬한 장면이죠. 403쪽 한번 읽을게요. 뾰뜨르가 도대체 나한테서 뭘 뜯어주겠다고 너한테 약속한 거냐? 스타브롱이 묻습니다. 그 패치카라는 유영수, 살인마 유영수에게. 그분이 약속한 게 아니고쇼. 그저 나리가 자비를 베풀어 두시면 언젠가 때가 오면 내가 쓸모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쓸모가 있다라는 거는 레바드킨과 마리아 지모페예프나를 해야 하는 그런 일이겠죠. 뾰트르 스테파노비치는 날있게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을 살아가기가 억수로 쉬운 분입죠. 왜냐하면 그분은 알아서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생각해 놓고는 그걸로 먹고 사니까요. 그것 말고도 그분은 억수로 노랭이 입죠. 하지만 전 날이 앞에 있으면 참된 자 앞에 있는 것 같답니다요. 그러니까 유영수 패치카도 스타브로긴의 그 카리스마와 이런 거에 이미 이제 매혹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매혹당한 자들, 악령은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매혹당한 인간들, 인간에 취한 인간들, 인간을 어떻게 보면 신적인 차원으로 생각하는 악령의 시인 인간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페티케가 이렇게 하죠. 레바드킨 데이가 워낙에 띨띨해서 말이죠. 그리고 405쪽에 그는 물러갔다. 이제 페치카는 물러갔다. 405쪽입니다. 스타브로기는 착잡한 심정으로 다리까지 갔다. 하늘에서 떨어진 이 사람은 자신이 그에게 꼭 필요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며 너무도 노골적으로 서둘러서 그걸 선언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도스토옙스키가 톨스토이랑은 다른 지점인 게 뭐냐면은, 톨스토이는 인물을 구축해 놓은, 이게 누가 낫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소설적인 완결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톨스토이가 나아요. 그러니까 패치가도 갑자기 여기서도 하늘에 떨어진 것 같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속된 얘기로 개연성과 핍진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강렬함은 있어. 그런데 아니 갑자기 패치가가 스타브로겐의 눈앞에 왜 갑자기 뻑 하고 등장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도스토옙스키가
소설가로서 과연 이 사람이 완성된 소설을 쓴 건가? 이게 퇴고가 된 소설인가? 약간 이런 의구심도 들게 만드는 거죠. 이 사람은 그 자신에게 그에게 꼭 필요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며 너무도 노골적으로 서둘러서 그걸 선언했대요. 대체로 그 앞에서는 거리낌이 없었다. 하지만 이 불황자가 완전히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뼈뜨르 모르게 봉사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간청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레바드킨과 레바드킨의 대위의 그 절름발이 여자 마리아 찌모페예브나 그 여자를 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살인마 도구가 도스토옙스키에게 의해서 창조가 된 거죠. 그리고 그가 스타브롱인과 우연히 만나는 장면으로. 그러니까 이 장면은 굉장히 좀 인위적이다. 이럴 수밖에는 없어요. 사실 이 소설은 강렬한 소설은 맞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렬한 소설은 맞는데 이거를 곰곰이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은 조금 이야기적인 허점이 조금 많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적인 허점이라기보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있어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좀 뭐라고 얘기되냐면은 갑자기 저렇게 등장한다고 갑자기 저렇게 행동한다고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브로키는 레바드킨 대위의 집에 옵니다. 406쪽. 드디어 오셨군요. 레바드킨 대위. 바로 이 사람이었다. 그는 발을 구르기 시작하더니 법석을 떨었다. 우산을 이리 주세요. 흠뻑 젖었군요. 우산은 여기 마룻바닥 구석에 활짝 펴놓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요. 게다가 비도 엄청 오고 엄청난 거리니까 이제 밤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레바드키는 여기서도 이제 헛소리를 막 주저리 해요. 그러니까 스타브로긴에게 돈도 뜯어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또 스타브로긴이 무섭기도 하고 410조 뭐 셰익스피어의 헨리 4세에 나오는 폴 스타프라고 하는 뚱뚱한 그 등장인물이 있고 그 망나니 노릇을 같이 해주는 이제 늙은 영감이 나오는데 뭐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조금 읽어볼게요. 어쨌거나 당신은 저의 운명에서 너무도 많은 의미를 지녔던 겁니다. 전 지금 엄청난 공포를 느끼면서 당신에게서 오직 충고와 빛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발발 기고 있는 거야 레바드키는. 뼈뜨르는 저를 끔찍하게 취급하고 있죠. 411쪽 쭉 넘어가서 뼈뜨리는 저를 얼마나 혹독하게 대했는지. 그러니까 인간 이하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이 사람도 레바드킨도 또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해요. 자기 철학 얘기를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중요한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127쪽에 414쪽 414쪽에 414쪽에 그래서 드디어 그가 말했다. 당신은 줄곧 가족의 치욕에 관한 이야기를 쓴다더군요. 당신의 누이 동생이 스타브로긴과의 합법적인 결혼을 한 것이 어째서 당신에게 치욕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네 여동생과 합법적인 결혼을 할 건데 그걸 왜 치욕으로 느끼느냐. 하지만 은밀한 결혼이었지 않습니까? 스타브로긴. 은밀한 결혼 말입니다. 숙명적인 비밀이에요. 전 당신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갑자기 자문하곤 합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돈을 받는 거지? 하지만 전 묶여있는 몸인지라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누이 동생에게 해가 될까봐 또 가족의 명예에 해가 될까봐. 대위는 어조를 높였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가 도대체 너 같은 대단한 인간이 왜 내 여동생을 데리고 가서 결혼을 하겠다는 거냐. 이거 자체만으로도 스캔들 아니냐. 이거는 우리 레바드킨 가문의 수모이자 수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 이게 지금 주저리 떠드는 건데 자 요거는 조금 넘어가면서 읽고 있어요. 자, 이 레바드킨 대위는 요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온통 쓸데없는 그냥 술주정뱅이가 자기 여동생을 팔면서 스타브로긴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말과 또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이 사람은 낭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낭만주의자로서 러시아적인 혁명을 이루려고 하는 뜻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낭만주의자는 술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꾼이 어떻게 지금
러시아적인 정세를 생각하고 있느냐 그 과정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 한번 독서 체험을 하시기 위해서는 읽으실 필요도 읽으셔야죠. 그러니까 통독을 하시는 게 좋은데 굳이 뭐 제가 여기서는 다 읽지는 않을게요. 왜냐면은 레바드킨이 하는 얘기는 키릴로프가 얘기하는 인신론적인 사상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의 외부에서 그 어떤 법칙도 남겨놓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인과론적인 절대적인 주체가 됨으로써 모시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자행을 한다면은 구원이 아니라 뭐 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샤토프 같은 경우는 범슬라브적인 민족주의적인 측면이 기독교적인 메시아의 측면과 결합해서 슬라브 민족이 세계의 어떤 문명적인 도약을 이끌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가는데 이 레바드키는 낭만주의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술 취해서 그 필로 어떤 도야를 이루어야 된다. 이성적 도야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샤토프나 키릴로프와는 다르게 굉장히 뭐라고 하냐면 무책임하고 본인 행동도 엉망이고 뭐 여동생 뜯어가지고 여동생 때리고 스타브로긴한테 돈 뜯어내고 그렇다고 스타브로긴 뜨면은 무서워갖고 발발 기고 이런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이니까 뭐 그건 좀 넘어가시고 422쪽에 3번 한번 볼게요. 이제부터 조금 중요한데 마리아와 만납니다. 마리아와 스타브로긴이 만나요. 마리아 찌머베예브나의 방은 대위가 쓰던 방보다는 2배는 더 컸다. 여기에도 그 방과 같이 조잡한 가구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소파 앞의 탁자는 화려한 식탁보로 덮여 있었고 그 위에서는 램프가 타오르고 있었으며 마룻바닥 전체에는 아름다운 양탄자가 깔려 있었다. 침대는 길다란 초록빛 커튼으로 방 전체와 구분되어 있었으며 그 외의 탁자 곁에는 커다랗고 부드러운 안락의자가 놓여 있었지만 마리아 찌모베예브나는 그 의자에 앉는 일이 없었다. 구석에는 지난번 집과 마찬가지로 성상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아래는 램프가 타오르고 있었으며 탁자 위에는 카드 한 세트, 손거울, 가옅집, 버터까지 바른 흰빵 등 지난번과 꼭 같은 생활 필수품들이 흩어져 있었다. 자, 그리고 마리아 찌모베예브나는 조금 잠에 들고 있었나 봐요. 자기 몸을 반쯤 소파에 누이고 털 쿠션에 몸을 기댄 채 잠을 자고 있었다. 니콜라이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게 자기 등 뒤로 문을 닫고서 그 멈춰선 채 잠자는 여인을 뜯어보기 시작했다. 대위가 그러니까 오빠가 레바드킨이 그녀가 화장을 했다고 말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일요일에 바르바르 빼뜨려보나 집에서 입었던 것과 똑같은 검은 수브르만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역시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머리칼은 목덜미 뒤에서 아주 조그맣게 매듭지어져 있었고 마찬가지로 바싹 여인 긴 목이 드러나 있었다. 그러나 손님에게도 뭔가 이상한 일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니콜라이 푸셰볼로도비치가 그렇게 서 있은 지 1분도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뚫어지게 이렇게 자고 있는 것을 보는 이런 스타브로긴의 태도죠. 지나지 않아서 그녀는 마치 자기 위로 쏟아지는 그 시선을 느끼기라도 한 듯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고서 급히 몸을 바로잡았다. 그러나 손님에게도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했으니 스타브로긴은 계속 문 곁에 그 자리에 서서 꿰뚫는 듯한 시선으로 아무 말도 없이 집요하게 꼼짝도 않고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시선은 어쩌면 도가 지나칠 정도로 냉혹했고 그 속에는 어쩌면 혐오가 심지어 그녀의 경악을 탐닉하는 듯한 심술궂은 쾌락마저 드러나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자, 참 이 대사도 참 묘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은 유로집이로서 바보, 성스러운 바보로서 이렇게 어, 모든 것을 다 놓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스타브로기는 완전히 그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의 그 자아 의식을 잠식할 정도로의 파워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두 사람 다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극과 극으로 통하는 지점이 뭐냐면은 마리아 같은 경우는 마리아도 다른 사람을 신경을 쓰지 않고 스타브로긴도 다른 사람을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데 한 사람은 당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완전히 종속시키면서도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통해. 극과 극은 통해. 그래서 알아보거든요. 424쪽 한번 읽어볼게요. 미안해요. 당신을 놀라게 하다니. 마리아 갑작스럽게 와서 잠도 깨우고 그는 그녀에게서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공장님. 그녀가 대답했다. 아마도 나쁜 꿈을 꾼 모양이죠. 당신은 어떻게 제가 그이 꿈을 꾸었다는 걸 아시나요?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몸을 떨면서 몸을 움츠렸다. 정신 차려요. 뭘 두려워해요? 정말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앉으세요. 부탁이에요. 제 곁에 당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마리아가 스타브로긴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는 그녀가 몇 번씩이나 그를 쳐다보고 싶어 안달을 하면서도 집요하게 버티면서 아래쪽만 뚫어지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들어보세요, 공장님. 그녀가 언성을 높인다. 들어봐요, 공장님. 왜 이런 거를 하는 겁니까? 들어보세요, 공장님. 당신이 그때 저와 마차를 타고 오면서 결혼 사실이 공표될 거라고 말하자마자 저는 비밀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이렇게 될 거라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그이의 어머니는 꼭 수녀 원장이 되었어야 하는데 전 그녀가 두려워요. 비록 저한테 검은 쇼를 선물해 줬지만 분명히 그때 그들은 전부 저를 종잡을 수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난 화내지 않아요. 그때도 그저 앉아서 생각만 했어요. 그이를 화나게 하지는 않을까? 저는 몹시 겁이 나요. 그러니까 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신의 어머니 바르바르 페트로브나가 검은 쇼를 주면서 따뜻하게 대해준 거는 알겠는데 그 지금 스타브로긴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이라고 3인칭을 쓰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나를 매혹하고 내가 사랑했던 그 스타브로긴이 아니다라는 것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얼굴만 스타브로긴이고 스타브로긴하고 동일 인물이에요. 근데 그 스타브로긴인데 나는 이 사람을 스타브로긴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427쪽이요. 누가요? 제가요? 아니에요. 그녀는 순박하게 웃었다. 전혀 아니에요. 그때 전 당신들을 전부 쳐다봤어요. 당신들은 모두 화가 나서 모두들 말다툼을 했죠. 함께 만나서 흉금을 털어놓고 웃을 줄을 몰라요. 그렇게 부자인데도 즐겁지 못하다니. 나로선 그 모든 게 역겨워요. 하지만 지금 저 자신을 제외하곤 그 누구도 가엾지 않아요. 내가 듣기론 내가 없을 때 당신과 오빠가 아주 고약하게 살았다는데 누가 당신한테 그런 말을 했죠? 헛소리야. 지금은 훨씬 더 난 아빠요. 지금은 꿈도 고약하고 꿈이 고약한 건 당신이 왔기 때문이에요. 정말이지 당신은 왜 나타난 거예요? 말해주지 않겠어요? 다시 수녀원에 들어가고 싶은 건 아니겠죠? 아이고, 내 이럴 거라 짐작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마리아의 대사예요. 그들이 다시 나에게 수녀원 행을 권할 거라고 말이에요. 당신네 수녀원에서 난 별별 신기한 꼴을 다 봤어. 그런데 내가 왜 수녀원에 가야 되지? 이제와서 뭐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냐고요. 지금도 혼자 외롭게 살고 있어요. 세 번째 인생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고요. 조금만 더 넘어가서 428쪽. 그녀가 혼잣말 하듯이 덧붙인다. 그런데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게 세세토록 저의 불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스타브로긴 묻죠. 제가 두려운 건 혹시 그이 쪽에서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점이에요. 여기 눈앞에 있는데 그이라고 또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작 부인은 마차에서 저를 자기 곁에 앉혔지만 저를 잡아먹게 되자 몹시 기뻐했어요. 모든 게 음모예요. 혹시 그도 그런 걸까요? 정말 그도 변심한 걸까요? 그녀의 턱과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들어보세요. 당신은 혹시 그리시과 오뚜레베프의 얘기를 그가 7개의 성당에서 저주받았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수도승 참칭자 드미트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드미트리를 죽이고 수도승이 가짜가 그 진짜 행세를 하는 그 얘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스타브로긴인데 스타브로긴을 진짜 죽이고 너 스타브로긴을 참칭하는 가짜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스타브로긴은 침묵한다. 그건 그렇고 전 이제 당신 쪽으로 고개를 돌려 당신을 보겠어요. 당신도 나를 좀 봐요. 전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을 보고 있어요. 마리아는 열렬하게 그를 돌려다보면서 말했다. 당신은 아주 뚱뚱해졌어요. 아니 왜 그래요? 니콜라이가 다시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러나 경악은 고작해야 한순간 지속되었을 뿐 그녀의 얼굴은 어떤 이상하고도 미심쩍고 불쾌한 미소로 인해 일그러졌다. 부탁이에요 공장님. 일어나서 들어와 주세요. 아니 들어와 주시라니 내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전 5년 내내 그이가 들어오는 장면을 그려왔어요. 지금 일어나서 문 뒤로 해서 저 방으로 가버리세요. 전 마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듯이 손에 책을 들고 앉아 있을게요. 그러면 당신이 5년간의 여행을 마치고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전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싶어요. 스타브로기는 속으로 이를 득득 갈면서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짓거렸다. 됐어요. 그는 손바닥으로 탁자를 치면서 말했다. 마리아 찌모베에브나 부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발 가능하면 당신의 모든 주의를 모아주세요. 정말이지 당신이 완전히 미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뭐 나랑 장난하냐? 내가 스타브로긴인데 스타브로긴이 들어오라고 한다니. 뭔 쓸데없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갈등이 계속해서 시작이 돼요.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을까? 자, 430쪽. 그래서 갈등이 계속 시작이 되는데 왜 당신은 저를 공장님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절 누구로 생각하는 거죠? 뭐라고요? 그럼 당신은 공장님이 아닌가요? 그랬던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럼 당신이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공장님이 아니라고 고백하세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맙소사. 난 그이의 적들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이렇게 비열한 짓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그는 살아있나요? 그녀는 니콜라이 푸셰볼로도비치에게로 달려들면서 거의 광적인 흥분에 휩싸여 소리쳤다. 네 놈이 그를 죽였지? 어서 자백해! 이렇게 이제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넌 나를 누구로 생각하는 거야? 스타브로긴이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이미 그녀를 놀라게 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미 완전히 기고만장해졌기 때문이다. 누가 네 놈을 알고 있는 거야? 넌 도대체 어떤 놈이야? 넌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오직 내 가슴만이, 이 가슴만이 모든 음모의 냄새를 맡았어. 5년 내내. 그런데도 난 이렇게 앉아서 놀라고 있다니. 웬 눈먼 올빼미가 날아와서 날리지 말고 말이야. 이봐, 넌 아주 형편없는 배우야. 레바드킨보다 더 형편없어. 백작 부인에게 내가 고개 숙여 안부 전하다라고 해. 그리고 너보다 좀 더 깨끗한 놈을 보내라고 말해줘. 말해봐. 그 여자가 너를 길렀지. 그 여자 집 부엌에서 구걸이나 하면서 먹고 사는 거지. 니놈의 거짓말이 죄다 들여다 보인다 보여. 니놈들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죄다 얼굴을 훤히 알겠어. 그는 그녀의 팔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얼굴에다 대고 깔깔댔다. 닮았어. 넌 매우 닮았어. 아마도 그의 친척쯤 되나 보지. 간교한 족속들. 오직 내 님만이 분명한 매이고 공장님이야. 매. 예, 멋있는 새. 넌 작은 부엉이에다 장사치에 불과해. 내 님은 자기가 원한다면 신에게 경배하지만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지 않아. 하지만 넌 샤뚜시카한테 따귀를 한 대 얻어맞았지. 나의 레바드킨이 얘기해줬어. 그때 넌 뭐 때문에 겁을 집어먹고서 들어온 거지? 그때 누가 나를 놀라게 했더라? 내가 너의 저열한 얼굴을 보기가 무섭게 넘어지자 네가 나를 부축해줬는데 꼭 내 가슴 속으로 벌레가 스물스물 기어드는 것 같았어. 그이가 아니야. 분명히 그이가 아니야. 나의 매는 사교계의 아가씨 앞에서 나를 수치스러워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아니, 저런. 5년 내내 나의 매가 저기 어딘가의 산 너머로 살고 있고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었는데. 말의 이 참칭자야. 많이 받았어? 엄청난 돈을 바꿔서 동일했겠지? 난 너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하하하하. 휴, 등신 같은 년. 스타브로기는 여전히 그의 팔을 꽉 쥔 채 계속해서 이를 득득 깔았다. 꺼져버려 이 참칭자야. 난 내 공장님의 아내야. 니놈의 칼 따위는 두렵지 않아. 칼이라고? 그래 칼이다. 넌 호주머니에서 칼을 감추고 있지. 넌 내가 자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다 봤어. 그리고 마리아는 째지는 소리를 깔깔대고 웃으면서 캄캄한
어둠이 자욱한 밖을 향해 아직도 그에게 이렇게 외칠 수 있었다. 그리식과 옷들의 예쁘 에잇 물러가라. 그러니까 참칭자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브로긴이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이 스타브로긴이 오히려 그 시정잡배와 밑바닥 생활을 했을 때 오히려 이 사람이 더 인간적인 면이 구축이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오히려 그때는 열정이라도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정말 무은 거야. 이거는 어, 더 이상 대상으로서 사유할 것도 없다 보니까 그냥 악마적인 파괴 행위, 그러니까 아무런 허무, 그러니까 행위 자체의 목적 없음 자체가 완전히 스타브로기는 잠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의 실험의 극단에 가니까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것에만 이 사람의 모든 힘이 집중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 찌모베예브나는 그걸 알아본 거죠. 넌 이제 가짜가 됐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인물인데도. 그러니까 스타브로겐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모독을 느낀 거죠. 어떻게 보면 샤토프가 때린 것만큼 샤토프가 스타브로겐을 때렸을 때는 어때요? 그때의 느낌은 샤토프에게 고백에서도 드러나듯이 네가 나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나는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너를 때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스타브로겐도 이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마리아가 스타브로긴에게 한 것은 스타브로긴을 정면으로 내면을 파헤쳐 버린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강렬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 장면을 한번 직접 읽어 보시리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스타브로긴이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아서 칼칼이라고 반복을 하면서도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패지가를 만날 거예요. 그리고 패지가를 만나서 쓱 얘기를 하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못된 놈이에요. 스타브로긴도 못된 놈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도 스타브로긴의 뭐 이런 뭐라고 얘기되냐면은 멋있게는 묘사는 한 건 사실이니까 그건 인정을 할게요. 근데 이렇게 묘사하죠. 그리고 이거는 다 지금 뾰뜨르가 지금 설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스타브로겐에게 레바드킨이 어디 살고 있다. 그 여동생하고 어디 살고 있다. 그리고 패치가 돌아다닌다. 그리고 분명히 마리아가 스타브로긴을 보면 마테인 간소리를 할 것이고 분명히 스타브로긴은 능멸을 할 것이다. 그리고 패치카한테 스타브로긴이 왔다 갔다 해라. 그러면 스타브로긴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인간도 스타브로긴도 사실은 비열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스타브로긴은 호주머니에서 소액 지폐가 50루블 있는 것을 꺼내서 지폐 뭉치 한 장을 주더니 패치카에게 돈을 준다. 패치카는 흩날리는 돈을 받으려고 몸을 날렸는데 지폐가 진흙탕 속으로 흩어져 버렸다. 스타브로긴은 그것을 패치카에게 던지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거를 줍고 있는 패치카의 목소리가 들렸고 분명히 패치카는 이게 이 돈의 받았을 때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참 제가 다음 소설은 백치 읽을 건데 뭐 아직은 뭐 한참 남았지만 진짜 이 소설 진짜 다시 봐도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첫 번째 열린 책들 보급판으로 제가 20대 때 좀 읽었는데 다시 이렇게 저는 사실 이 책을 한 3번은 읽은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강렬하게 봐가지고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복잡하기도 하고 이래서 하여튼 재밌게 읽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영상 강의를 이렇게 찍으면서 다시 이렇게 보면서도 굉장히 저도 이렇게 새록새록 이 소설의 의미가 다시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너무 심해 지금 이게 정말 그러니까 악한들의 마음과 악인들의 내면과 무신론이 잠식이 됐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그리고
사회를 전복하려는 세력들이 어떤 음모를 가지고 세계를 황폐화시키려고 하느냐, 인간의 내면까지 그런 방법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가장 필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니콜라이 푸셰볼로도비치 스타브로긴 같은 카리스마 넘치는 절대적인 초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뾰트르 스테파노비치 베로벤스키 같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명회라든지 그 중국으로 따지면 뭐 장량, 진평 이런 유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부류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나쁜 제갈공명 약간 이런 과야. 그러니까 이렇게 음모를, 그러니까 제갈공명한테 비유하는 건 좀 제갈공명한테 실례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음모가, 획책가, 뭐 가후 이런 캐릭터들 있잖아, 삼국지 보면. 그러니까 뭐 진평 비슷하다. 진평은 비슷하고 뭐 한명에는 비슷하기도 하고 뭐 그런 아주 머리가 좋은데 사회를 전복시키려고 만드는 사람들, 뭐 괴벨스라든지 약간 요런 과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스타브로긴에게 있어서 이제 438쪽 3장 결투를 좀 볼 텐데, 요것도 굉장히 재밌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가가노프가 스타브로긴이 가가노프의 코를 주면서 이제 모욕을 했죠. 그래서 가가노프가 결투를 신청을 하는 장면이고, 가가노프 쪽에서도 이페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페인이 들어오고, 그리고 스타브로긴 쪽에서는 이페인이 이제 끼릴로프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 장면인데, 참 피곤하지도 않나 봐 스타브로기는. 이렇게 밤 12시에 돌아다니고. 근데 뭐 오후 2시구나. 잠은 잤겠네. 자, 438조. 다음날 오후 2시에 예정된 결투가 실시되었다. 일이 이토록 급속하게 진행된 것은 가가노프가 어떤 일이 있어도 결투를 해야 한다는 욕망을 누그러뜨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적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발광 상태에 이르렀다. 벌써 한 달 동안 그는 무슨 벌을 주지 않으면서 적수를 모욕해왔지만 도저히 적을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르게 할 수는 없었다. 드디어 편지가 스타브로긴 쪽에서 만남을 제안하도록 부추겼다. 자, 어떤 이제 어떤 눈이 이렇게 쌓이거나 안개가 뿌옇게 끼인, 뭐 아니면 좀 흐린 날씨에 이런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어떤 결투의 규칙이 있느냐. 첫 번째로 총을 쏴 439쪽. 첫 번째로 총을 쏴서 어떤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누가 이제 다치거나 죽지 않는다면 두 번째로 겨루기로 하고, 만약 두 번째에도 아무 결말이 나지 않는다면 세 번째로 겨루기로 한다는 것이다. 끼릴로프는 얼굴을 찌푸리면서 세 번째라는 것에 대해서 협상을 시도해봤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자 세 번까지는 괜찮지만 네 번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갔다. 444쪽. 가가노프는 그들이 말을 타고 온 것을 새로운 모욕으로 생각했대요. 그 근거인즉 적들이 다친 사람을 수송해야 할 경우에 대비해서 마차를 준비할 필요성마저 느끼지 않았다면 그것은 승리를 너무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치면 뭐 마차라도 끌고 와야 되는데 끼릴로프랑 스타브로기는 그냥 말 타고 온 거야. 질 생각은 안 한다는 거야. 그냥 죽으면 죽었고, 근데 꼭 굳이 또 이렇게 오만하게 볼 수만은 없는 게, 그냥 죽으면 죽는 거고, 스타브로기 성격이 그렇잖아. 끼릴로프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 대상자들이 더 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 타고 왔는데 그거 자체가 더 모욕으로 느껴진다는 거지. 441조.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는 석을 벗고, 그러니까 아마 이페인인 것 같아요. 끼릴로프 이페인. 근심에 차 있었다. 반면 끼릴로프는 완전히 평온하고 무심한 표정이었으며 자신에게 부과될 운명을 이해함에 있어서 온갖 세부적인 일에서도 아주 정확했지만 손톱만큼의 분주함도 보이지 않고 이토록 임박한 숙명적 사태의 시발점에 대해서도 거의 어떤 호기심도 보이지 않았다. 니콜라이 푸셰볼로도비치는 여느 때보다 더 창백했는데 외투를 입고 하얀 깃털 모자를 쓴 상당히 가벼운 차림이었다. 그는 매우 피곤한 듯 보였고 드물긴 했지만 간간히 얼굴을 찌푸렸는데
자신의 불편한 심사를 감출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순간 누구보다 눈에 띄는 사람은 아르제미 파블로비치 가가노프였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몇 마디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긴 거는 뭐 그냥 좀 30 정도 조금 넘은 나이에 키가 크고 하얗고 통통하고 좀 잘생겼다 이렇게 묘사는 하고 있어요. 뭐 그리고 4년 전 그의 아버지가 니콜라이 푸셰볼로드비치에게 모욕을 당한 이유로,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코를 땡겼나 보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치욕을 당했다는 거야. 스타브로긴이 또 사고를 쳤겠지. 가족의 치욕에 대한 생각이 그로 하여금 제대를 하게 만든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뭐 이렇게 되었고, 본디 타고난 몽상가였다. 그리고 뭐 명예를 중요시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어쨌든 뭐 이런 인간이다. 이제 정정할게요. 가가노프 집안의 아버지가 모욕을 당했고 그 아들이 이제 스타브로긴에게 이제 그걸 하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간에 스타브로긴이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니까. 444조. 저 사람은 자신이 나 때문에 모욕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결투선에 선 상황에서 나를 떠나는 것을 치욕으로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러니 도대체 이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협상은 끝났습니다. 발사 신호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키릴로프가 힘껏 소리쳤다. 하나, 둘, 셋. 셋이라는 말과 함께 적수들은 서로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다. 가가노프는 당장 권총을 들어올려서 5, 6번째 걸음을 뗐을 때 발사했다. 한순간 정지해서 헛방을 쐈다는 걸 확인하고는 급히 결투선으로 다가갔다. 스타브로기는 다가와서 권총을 들어올리긴 했지만 어쩐지 매우 높게, 아예 거의 겨냥도 하지 않고 발사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긴 오는데 위에다가 이렇게 그냥 겨냥도 안 하고 콩 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니 가가노프가 완전히 헛방을 쏜 거는 아니고 그의 총알이 뼈는 건드리지 않고 그의 관절의 부드러운 부분을 손가락을 스치고 지나갔던 것이며 별것 아니지만 핥힌 듯한 상처가 생겼던 것이다. 키릴로프는 당장에 적수들이 이걸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결투는 계속된다고 선언했다. 분명히 선언하건대 스타브로기는 허공에다 대고 발사를 했습니다. 일부러 말입니다. 이건 또 다른 모욕입니다. 저 사람은 결투를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스타브로긴이 말한다. 원하는 대로 쏠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그럴 권리가 없어. 저 사람에게 설명해 주시오. 설명하란 말입니다. 가가노프가 소리쳤다. 스타브로긴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키릴로프가 소리 높여 외쳤다. 뭐 때문에 나를 봐주는 거요? 저 사람이 왜 나를 봐주는 거요? 가가노프가 그 말을 듣고 미친 듯이 날뛴다. 난 그의 자비를 경멸합니다. 침을 뱉어주겠어. 스타브로긴이 말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 당신을 모욕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당신이 그 문제로 그토록 화를 내시니 안타깝군요. 하지만 누구든 제 권리를 침해하는 건 용납 못합니다. 가가노프가 말한다. 저 사람이 피를 그토록 두려워한다면 물어보시오. 도대체 왜 나에게 도전장을 보냈는지. 전 매번 위를 향해 쏠 거라고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이성을 잃은 스타브로긴이 소리쳤다. 당신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번엔 어떻게 쏠 건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결투를 사양할 마음이 없습니다. 가가노프가 말한다. 그렇다면 결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키릴로프가 말했다. 그들은 다시 맞붙었고 가가노프는 다시 헛방을 쐈으며 스타브로기는 다시 위를 쐈다. 그러니까 이 가가노프 얘도 웬만하면 그냥 맞추면 되는데 얘도 맞추지를 못해. 헛방을 쏴. 사실은 얘도 한심한 거야. 얘도 그러니까 이거를 장면으로 구성해 보면 얘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그 스탠리 큐브릭의 베리 린든에서 마지막 결투 장면에서 그 린든 공작이 베리에게 총을 쏘잖아요. 자기 양부였던. 근데 이게 토를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얘도 만약에 스타브로긴을 죽이고 싶다면은 그냥 제대로 스타브로긴을 날리면 되는데 얘도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스타브로긴은 그걸 아니까 그냥 또 위에다 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더 자기 가가노프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나를 돌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지가 못 났는데. 근데 이제 조금은 맞은 것 같아요. 적수의 모자로부터 1아르신 정도 뒤떨어진 위쪽을 겨냥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적수를 겨냥한 것 같았고
이 두 번째 조주는 훨씬 더 낮아졌고 훨씬 더 그럴싸했지만 가가노프는 애초에 믿음을 버리진 않았다. 조금 밑으로 내린 것 같아 스타브로긴이. 또 그는 이를 득득 깔았다. 무슨 상관이란. 결투 신청을 받았으니 난 그 권리를 10분 이용하겠어. 세 번째로 발사를 하고 싶소.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그럴 권리가 충분히 있어. 너무 길어. 너무도 오랫동안 조준을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고 있다고 적히네요. 가가노프가. 쏘십시오. 쏘시라고요. 그러나 총성이 울려 퍼졌고 스타브로긴의 하얀 깃털 모자가 날아가 버렸다. 일격이 상당히 정확했기 때문에 모자의 정수리로부터 아직 아주 낮은 부분까지 다 날아가 버렸다. 4분의 1 베르쇼크만 더 날아갔다면 모든 것이 끝났을 것이다.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브로긴의 머리가 날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지. 키릴로프는 모자를 받아서 니콜라이 푸셰볼로도비치에게 건네주었다. 쏘십시오. 적수를 저렇게 내버려둬선 안 됩니다. 마부리끼 니콜라예비치는 스타브로기니 키릴로프와 함께 모자를 살펴보느라 발사하는 것 따위는 알리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자 굉장히 흥분해서 소리쳤다. 스타브로기는 흠칫 몸을 떨었고 가가노프를 쳐다보고서 몸을 돌리더니 이번에는 더 이상 어떤 미묘한 수작도 없이 숲을 향해 발사했다. 결투는 끝났다. 가가노프는 완전히 압사당한 듯 서 있었다.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는 그에게 그러니까 이 가가노프의 입회인 뭐라고 얘기했지만 상대편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키릴로프는 떠나면서 모자를 벗어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에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스타브로기는 좀 전에 정중함을 잊어버렸다. 그는 숲을 향해 발사를 한 뒤 결투선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권총을 키릴로프에게 쑤셔 넣어주고는 서둘러 말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의 빛이 역력했고 그는 침묵했다. 키릴로프도 침묵했다. 그들은 말을 타고서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다. 자, 앞으로 이 대사에서는 키릴로프와 어떤 대사가 펼쳐지냐면 키릴로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또 저 사람을 모독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죽여주는 것이 가가노프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가가노프라는 영혼에 있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모독하지 않은 것일 텐데 당신은 지금 또 가가노프라는 한 명의 개인의 영혼을 모독한 겁니다. 지금 키릴로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사를 나와요. 스타브로긴도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난 그 바보 녀석을 모욕하고 싶지 않았는데 다시 모욕하고 말았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요. 다시 모욕했죠. 키릴로프가 말한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난 당신이 스스로 짐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키릴로프가 말한다. 내가 짐을 구하고 있다고요? 그래요. 당신은 그걸 봤습니까? 스타브로긴이 묻는다. 예. 그렇게 눈에 띄던가요? 예. 그들은 1분 정도 침묵했다. 난 죽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쏘지 않았어요. 그 외에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모욕을 할 필요는 없었죠.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됐다는 겁니까? 죽여야만 했지요. 내가 그를 죽이지 않아서 섭섭한가요? 난 아무것도 섭섭하지 않아요. 난 당신이 정말로 살인을 하고 싶어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을 찾고 있지요. 스타브로긴이 웃었다. 피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못하러 그에게 살인할 기회를 준 거죠. 내가 그에게 도전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투도 하지 않고 나를 죽였을 겁니다.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지. 죽이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 참 묘한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타브로기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참 바빴던 일이었죠. 그러니까 밤 속편 그리고 결투까지 해서 스타브로긴이 키릴로프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그 하인 저택의 하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챕터죠. 사실 제가 조금 이제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얘기도 하는데 걸작이에요. 진짜 부인할 수 없는 걸작이고 이 밤이라는 작품에서 스타브로긴이 키릴로프, 샤토프, 뾰트르, 그 다음에 레바드킨, 그 다음에
마리아 찌모피에브나와의 갈등, 패치가와의 만남, 그 다음에 결투까지 해서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시퀀스까지 해서 정말 대걸작 대걸작이라고 표현하면 제가 좀 또 뭐 일관성도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강렬한 거는 사실이니까요. 뭐 도스토옙스키를 우리 너무 미워하지는 말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까지 이제 밤 속편 그리고 이제 결투까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봤고 다음 시간에 기대에 들뜬 사람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읽어보면서 도스토옙스키 보급한 악령 상권을 좀 마무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